책을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관모가 동굴까지 올라왔다. 202쪽인데 그 얼굴이 어둠 속에서 땀에 번들거렸다. 그는 대뜸 동강난 팔 핑계를 하고 드러누워 처먹고만 있을 테냐 며 오늘은 내 놈도 같이 겨울 준비를 해야겠다고 김일병을 이끌고 동굴을 나간다. 내가 불현듯 관보의 팔을 붙잡는다. 관모가 독살스러운 눈으로 나를 쏘아본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린다. 넌 구경이나 하고 있어. 타이르든 낮게 말하고 관모가 김일병을 앞세우고 산을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직접 화법이 아니라 동생이 형의 원고를 요약해 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가 아니라 보시면 이제 현재 시제로 이렇게 돼 있었고 그 관모가 나를 참새 가슴이라 부르거든요. 너 같은 참새 가슴은 뭐 몰라도 돼. 너 참새 가슴은 그냥 보고만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근데 무거울 텐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관모와 김일병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한 것 같고 끌고 내려갔고 앉아 있으니까 총성이 들려옵니다. 이때 이제 그 화자는 그러니까 1번 화자의 형인 그 2번 화자인데 이 화자는 그 어릴 때 그 노루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물음표 찍었던 거 방학 때 겨울 방학이 돼서 이제 내려와서 그 시골에 와서 사냥을 나갔더니 어쩌고 저쩌고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다시 찾아봤는데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 이청준도 마찬가지였고 중고등학교 때도 유학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주 그 두메산골 시골에서 이제 태어난 경우에는 그쪽에 마땅한 중고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읍내 정도로만 나와도 사실은 유학이죠.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걸어서 집에 가려면 막 산골까지 몇 시간씩 걸리고 이제 그런 때를 살았던 분들이라 그래서 좀 여전히 애매한 채로 이제 두고 아무튼 그 방학 때 자기가 겪었던 그 노루 사냥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때 이제 그 총을 맞고서 피를 흘리면서 막 도망을 치던 그 노루의 모습과 지금 관모한테 질질 끌려가는 팔이 동강난 이 김일병이 네, 뭐 명백하게 은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총소리는 나의 가슴속 깊이 어느 구석엔가 숨어서 그 전쟁터의 수많은 총소리에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선명한 기억 속의 것이었다. 어린 시절 노루사냥을 갔을 때 서론에 메아리치던 그 비정과 사리를 담은 싸늘한 음향이었다라고. 그래서 이청준의 문장은 또 그 나름으로 운이 맞습니다. 조금 버거운 문장이긴 한데요. 또 우리가 이 정도는 읽어줘야지 이제 되기 때문에 비정과 사리를 담은 네, 싸늘한 음향이었다. 요거는 단어가 앞에 그대로 네, 이제 그 노루 잡을 때 그때 썼던 묘사했을 때 썼던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핏자국은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끝없이 눈 위로 계속되었다. 나는 뛰었다. 그 핏자국은 관모들이 눈을 헤치고 간 발자국이었다는 것을 안 것은 내가 가시나무에 이렇게 쭉 가는데요. 이게 지금 끝이 아니에요. 너 같은 참새 가슴은 보지 않는 게 좋아. 모른 체 하고 있으려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데 노루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병은 이미 죽었고 이제 문제는 나와 오관모의 이제 대결이 됩니다. 또 뒤를 주고 섰구나. 뒤를 돌아서라. 그렇지. 돌아서야지. 이렇게 뒤를 주고서야 어디. 근데 이 표현들이 이제 그런 이제 동성애 폭력 이런 거 이제 암시를 계속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이 화자는 자기가 그 노루의 그 피는 차마 노루의 그러니까 죽음은 끝내 못 본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오늘 밤 노루를 보고 말겠다. 피를 토하고 쓰러진 노루를. 그래서 이제 그 김일병 자체에 대한 어떤 애정보다는 이제 이런 정황, 이런 희생양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느끼는 어떤 책임의식 이런 거를 이제 더 강조를 하는 것 같고, 관모하고의 대결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관모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오래 전부터 들어있었던 그 살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실현하는 거고 관모를 죽임으로써 어쩌면 이제 김일병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타깝게 죽은 그 노루들에 대한 복수 막 이런 걸 하는 건데 네가 누구길래라고 물으면은 이거는 이제 그 나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게 설정한 일종의 메시아 콤플렉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크게 다루려면 이제 다룰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에서는 이제 요 정도로 다루어졌고 이런 주제는 역시나 이제 여러분 도스옙스키의 죄와벌이나 까라마조프 나오는 거 대표작 하나만 읽으셔도 되는데요. 물론 그 하나가 이제 무진장 두껍고 무겁습니다만은 이런 주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관모를 살살살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꼬드기다시피 해가지고 관모하고 이제 나란히 서게 됩니다. 근데 내가 먼저 쏴버려요. 그래서 관모가 이제 엎어집니다. 당황한 관모의 총알은 조준이 되지 않았을 것이었다. 이렇게. 근데 관모 쪽으로 가보니까 관모가 안 죽었어요. 가슴께서 쏟아진 피가 빠른 속도로 눈을 물들이고 있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안타까운 서정성, 비극적인 서정성을 하얀 눈 위에 이렇게 엎어진, 지금 막 엎어진 이제 사람의 시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피 이런 것들. 네, 이거는 그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를 보면은 그게 이제 혁명을 다룬 소설이라 또 러시아고 이래가지고 이런 이미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얀 설원이에 이제 그 사살당한 혁명가 혹은 이제 자살한 혁명가의 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도 이제 비슷한 그런 느낌을 여기 이 소설에서도 이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무들은 높고 산골엔 소름 끼치는 고요가 짓누르고 있었다. 이상스러운 외로움이 뼛속으로 배어들었다. 외로움이, 네. 그때 갑자기 관모가 몸을 꿈틀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조금씩 꿈틀거렸다라고. 아, 이제라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적어도 이제 살리려는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화자는 군의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고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묘사가 긴 거가 그 화자가 고뇌하는 시간을 이제 나타내는 것 같고, 관모의 움직임은 더 커지는 것 같았다. 금방 팔을 짚고 일어나 앉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짠 것이 계속해서 입으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총대를 받쳐들고 관모를 겨누었다. 그러고 탕탕해서 이제 이른바 확인사살. 애매한데 이제 확실히 이제 끝내주는 걸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것은 웃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이제 묘사가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가 다시 산골을 메웠다. 싼 것이 자꾸만 입으로 들어왔다. 탄환이 다하고 총소리가 멎었다. 짠 것이 입으로 자꾸 들어왔다. 핏자국이 눈을 타고, 네. 피투성이의 얼굴이 웃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긴데, 저는 사실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지고, 이게 지금 나하고 관모가 너무 헷갈리게 서술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형이 쓰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형이 관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그건 너무 지나친 독법인 것 같기는 한데 주제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악의 인물로 설정된 오감모 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우유부단한 지식인으로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 나 역시도 여차하면은 그 선을 넘어가서 이제 관모처럼 저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고 이제 소설이 끝난 다음에도 저는 형이 어쩌면 관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지울 수가 없는데, 그 마지막에 형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걸 이제 동생이 형의 소설을 이제 다 읽은 거잖아요. 그러고 담배를 피우는데 형이 들어옵니다. 근데 형이 이 원고를 태우고 있거든요. 돛돌에 앉아가지고. 돛돌이란 단어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옛날 그 주택에 보면은 섬돌, 큰 돌을 이렇게 계단처럼 딱 올려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되게 고전적이에요. 원고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태우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서 어쩌면 어, 되게 이제 나쁘게 묘사된 게 관문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만 그 유혹을 자꾸만 떨칠 수가 없는데, 그 자기 어떤 혐오라든가 자기 단죄 그 욕구를 이제 동생한테 이렇게 자꾸 푸는 걸로, 임마 너는 머저리 병신이다 알았어? 뭐 이렇게 이 병신 새끼 이러면서 이제 막 XX 이렇게 욕을 하는데, 지금 동생이 혜인이랑 조금 사귀다가 지금 헤어진 거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그림을 좀 못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여자 하나 놓친 게 이런 비속어가 섞인, 글쎄 그런 핀잔을 들어야 될 만큼 그렇게 센 얘기인지 그거 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혜인이 결혼식에 나는 오히려 가지 않았어요. 옛 남친인 나는 가지 않았는데 이 형은 갔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그 결혼식에 갔다 와서, 너도 읽었었겠지만 그 내가 죽인 관모놈 있지 않아, 오늘 밤 내가 그 놈을 만났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얘기해주는 부분도 되게 웃겼어요.
이제 관모인 걸 알았는데 저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서 "야, 너 안 죽고 살아 있었냐?" 이게 전쟁 이후에는 이런 대화가 가능했겠구나 싶은데 "너 안 죽고 살아 있었냐?" 이러고 인제 인사를 하죠. 그래 놓고서는 관모가 "아, 아닙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러고 인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관모였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오관모라면은 나는 관모를 못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였는지 못 죽였는지 아무튼 인제 못 죽이지 않은 거고, 죽이지 못했고, 네.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 자체도 인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학적으로 되게 인제 가공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어쩌면 인제 '나가 관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도 인제 하게 되는 그런 게 인제 있고요. '놈이 살아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다.'라고, 죽인 건 죽인 거지, 혹은 그렇게 세게 죽였는데 이른바 확인 사살까지 했는데 과연 살아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이 참새 가슴 같은 것 뭘 듣고 있어? 썩 내 굴로 꺼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것도 관모가 되게 많이 했던 말이잖아요, 나한테. 근데 이 말을 형이 동생한테 하는 것이 또 뭡니까? 좀 인제 이것도 인제 애매한 그런 게 인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이거를 이 형제 간의 갈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는 말. 그래서 이것도 작가적 차원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의 발언권을 갖는 사람은 형도 동생도 아닌 이 혜인이라는 여성 캐릭터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중간에서 중재해 주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인제 아주머니, 인제 형수인데, 약간 인제 질문을 던지면서 "아, 그럼 그 아가씨 결혼식에는 안 갈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역할을 인제 또 다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성들은, 짧은 소설인데 이건 원래 장편 같은 거 분석할 때 이제 얘기하는 것이 더 적합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 소설에서 그 여성들은 사건의 어떤 적극적인 형성, 사건을 적극적으로 일으키기보다는, 그런 데 기여하기보다는 이런 인제 과격한 운동성을 지닌 남성 주인공들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제 메타적인 상위의 발언을 인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인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들을 만하니까 우선은 인제 나의 얘기를 한번 들으면, 나의 아픔은 어디서 온 것일까? 혜인의 말처럼 형은 유교의 전상자이지만 아픔만이 있고, 그 아픔이 오는 곳이 없는 나의 환부는 어디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형은 직접적으로 전쟁에 나갔었고 그 상처가 있으니까요, 전상자라는 표현이 맞지만, 나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이런 환부를 갖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만의 환부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이제 그 병신과 머저리에서 중요한 대목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고, 남의 아픔이, 이 경우 형의 아픔이 이제 나한테 옮겨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거대한 그 역사적인 트라우마는 누군가에게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흔적을, 상처를 남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해인이 잘 정리해 줍니다. 199쪽에서 200쪽인데, 연극기 어쩌고 저쩌고 인제 이런 표현하면서 또 이런 식의 연극을 한다 뭐 이러다가, "선생님을 언제나 그렇게 만든 것은 선생님이 지니고 계신 이상한 환부였을 것입니다."라고. 그래서 요 환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내일 저와 식을 올릴 분은 선생님의 형님 되시는 분을 6.25 전상자라고 하더군요." 근데 혜인이가 누구랑 결혼을 하는 거죠? 저는 또 이것도 관모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논문들을 쭉 보니까 마땅히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혜인이의 남편감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돼야지 소설적으로는 더 논리적인 것 같고 좀 악의가 맞는 것 같은데, 누구랑 결혼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혹은 제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네. 선생님의 형님은 아직도 그 상처를 앓고 있다고 하시는 분의 말을 듣고 저는 선생님의 생각을 했어요. 다시 읽게요. 선생님의 형님은 아직도 그 상처를 앓고 있다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내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저는 선생님을 생각했다."라고 하고, "몇 번의 입맞춤과 손길을 허락한 대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굉장히 요즘 읽으면은 인제 불편한 문장, 그런 거를 인제 얘기를 하면서, "영영 열리지 않을 문의 성주에게", 인제 역시나 이것도 요즘 쓸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제 화법의 편지입니다마는, 인제 전체적인 정리, 그 환부, 이런 것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인제 그 공체험, 공이다 공유 그 공체험, 그러니까 보편적인 트라우마, 이제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한 뭐 죄책감, 이런 것들을 그 혜인이 잘 인제 정리를 해 주는 거죠. 환부, 각자 자기만의 환부가 있고 이런 것들.